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앞서서 중국에서는요, 주말 사이에 수출이 쇼크 수준으로 발표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경계를 해봐야 되는 건지 또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될지 김종현 전문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어느 정도 쇼크 수준이었나요? 네,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너무 벗어났다라는 거죠. 분명히 지표가 안 좋아질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보다 1월 지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는 당연히 안 좋아진다고 예상을 했고 그것을 그만큼 고려해서 지표의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뒀었는데 그 열어둔 부분보다 너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 일시적인 충격은 조금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참에 중국 그 전체적인 산업 지도나 최근의 수출입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난번까지는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춘절 효과라는 말도 있고 어느 정도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춘절 기간 자체가 음력이다 보니까 매년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날짜가 어디에 걸치냐에 따라서 1, 2월 지표들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처럼 항상 휴일과 이 일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일수가 일정한 그런 국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한국처럼 또 중국처럼 음력을 기반으로 이제 이 휴일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도 중국처럼 장기 연휴를 움직이다 보니까 1, 2월 지표들은 약간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1월 지표가 300억 불 이상의 무역 수지 흑자를 가져오면서 굉장히 큰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줄어든다라는 것을 봤고 원래 예상치는 한 100억 불 정도의 이 흑자를 예상했는데요. 실제 발표치는 230억 불 적자였습니다. 적자였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격차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격차가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수출은 예상한 만큼 늘지 않았고 수입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늘었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 초반까지 내려와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3.5%에 비해서 워낙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자 물가는 지금 2년 내 계속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이게 이제 디플레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중요한 의미는 PPI, 즉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네. 기업 활동이 약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차오리 솔라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외신 쪽에서 또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차오리 솔라가 이렇게 하나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줄도산 될 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정부의 의도된 도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듈이라든지 네. 철강이라든지 굉장히 그 구조조정 압력이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올해 어차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정부의 보증을 통해서 유지를 해줬던 부실 기업들을 이제는 더 이상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차오리 솔라 같은 기업이 하나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중국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중국의 전체적인 금리가 모두 올라가고 중국의 신용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너무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지표는 분명히 날짜 효과가 있지만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수출 쇼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수출 자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수입은 오히려 10%가량 늘어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자체 기업 경쟁력이 좀 약화돼서 수입을 더 많이 했나?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이 많이 늘리고 있는 이 수입품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구 소비재들, 그러니까 해외 쪽의 내구 소비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나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든 것은 조금 아쉽지만 또 중국의 수입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굉장히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최근에 가장 이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소재 업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중국 쪽으로의 소재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수입은 크게 늘지 않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흑자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난 13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여전히 화학 제품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속 관련된 비중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공급 과잉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과 실제적으로 아직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못 따라온 업종들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소재 산업의 수출 경합도는 0.5 정도 수준이라 아직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1까지 올라가 버리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수출하는 거나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고요. 경쟁력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5 정도라는 것은 아직도 한국이 분명히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품별로는 그런데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보시면 섬유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화학 제품들은 여전히 낮은 수준, 뭐 고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차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 0.8 정도의 수준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어서 자, 이러한 격차를 고려해 보면 결국은 이 종목별로, 품목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고무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저준위 제품과 고준위 제품, 그러니까 기술력의 차이를 좀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과 한국의 수출과 수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살펴봤더니 한국이 중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고준위 제품이 높은 흐름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은 중저위 제품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쪽까지는 많이 따라왔다라는 거죠. 저위 쪽은 이미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상실했고요. 중저위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고 이 중고위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경쟁력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산업별 흐름을 점검해 보게 되면 기초 소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나쁜 투자 전략,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은 중국의 구조조정 압력이 강해지면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주가 흐름은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무, 플라스틱, 뭐 신소재 같은 쪽, 그래서 고무 쪽도 특화되어 있는 한국 타이어라든지 그다음에 이 화학 고무의 대체 고무의 그 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뭐 금호석화라든지 아니면 LG화학 같은 이렇게 신소재 쪽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를 통해서 소재 산업 내에서도 제품별로 경쟁력이 천차만별이다 정리해 주시면서 종목별로도 언급은 해주셨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쪽이 강한 투자 전략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부품 쪽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 소재보다는 전통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도 이제는 뭐 중간 단계 수출을 넘어서서 원자재 쪽에서는 이제 스스로 수출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1차 산업 쪽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 비중 쪽에서 부품 소재의 수출 비중은 계속 늘고 있고 수입 비중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재 쪽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07년도나 2013년도나 큰 변화가 없지만 부품 쪽에서는 수출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변화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재 쪽이 아니라 오히려 부품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품 쪽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실제로 살펴보시면 수출인 모두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커스를 수출 쪽에 맞춰봤을 때 그 어떤 지역보다도 비중이 높아진 중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에 새롭게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 기아차의 추가적인 공장 진출에 기대감을 가지고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주요 기업들이 여기다 공장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의 증가에 따른 기대감을 가져간다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IT 핵심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 발표가 됐었던 중국의 무역 지표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